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 시기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식민 통치했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인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는요, 첫 번째,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시기별로 잘 구분해서 기억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요, 박수를 조금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초등 제자이건 중등 제자이건요, 한국사 공부를 50강까지 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50강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강을 넘어왔는데도 교재를 펴고 공부를 하겠다고 지금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요, 너무나 제가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완강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아주 열심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이랑요, 다음 시간 연속 2시간 동안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를 이야기하죠. 자, 어떤 주제들을 공부할지는요, 여기 말고요, 칠판 이동하면서요, 연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연표를 짜잔하고 보니, 여러분 연표에서요, 붉은 이렇게 막대가 들어가 있죠. 그쵸? 자, 우리가 연속 2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대로 생각하면,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 1910년대에서 한 20년대까지 공부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30년대, 40년대 정도를 공부할 거라 생각하죠. 그쵸?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체 그 강점기 시기를 두고요, 이 안에서 주제별로 공부를 해요. 일단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할 주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었는지. 물론 우리는 앞서서요, 일본이 총독부를 세워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라고 배웠었죠. 그쵸? 그런데 그 총독부가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지금 막대를 보니까 여러분 중간에 마디가 보이죠? 그 밑에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 신사참배 같은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3가지 유형을 우리를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했다라면 우리는 저항했겠죠. 그 저항했던 다양한 독립운동 중에서 최고의 독립운동, 바로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 이것을 두 번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제자들은요, 교재 83페이지를 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일제강점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요, 이 일제강점기, 일제의 식민통치라고 이제 주제가 나왔을 때요, 일제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좀 낯설지 않으십니까? 일제가 뭐예요? 선생님, 일본. 네, 맞아요. 일본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를 일제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제국주의라고 하면 뭐냐면요, 혹시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로마나 페르시아처럼 원래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땅 말고요, 다른 민족의 땅까지 차지해서 넓은 나라가 되는 게 제국이고요. 그러한 로마 제국처럼 되고 싶은 게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일본은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고 더 많은 아시아 땅을 차지해서 그런 제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던 시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게 바로 일제가 돼요. 자, 선생님은 이 일제의 식민 통치를 모두 3가지 방식으로 나눠보자라고 했었죠? 자, 먼저 첫 번째, 1910년대의 모습을 볼게요. 이때는요, 일제가 우리를 이제 처음 지배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절대 독립하지 못하게끔 이제 겁을 주고 싶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강압적으로 아주 무시하게 통치하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습이요, 지난번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 중에서요, 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분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제 들고 있는, 그 선생님이 앉아있는 모습 봤었죠? 뭐였습니까? 예, 칼. 교사가 칼을 찾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고요. 여러분, 이게 경찰들이요, 이렇게 범죄자를 잡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경찰도 아니고 헌병 경찰들이 우리 조선민족을 통치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요, 앞서 우리 제목만 살짝 봤었는데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해서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 가기도 했대요. 토지 조사 사업. 일단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지금 봐주세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지를 뭔가 이렇게 재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토지를 측량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면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총독부 관리가 나와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바로 뭐다?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는요, 땅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얼마의 가격에 거래되는지,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인지 등등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요. 특히나 일본 총독부가 너무나 관심을 가졌던 건 바로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부분이에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요, 지금 선생님이 서 있는 이 땅이 선생님 땅이라면 이거 어떤 식으로 그럼 이제 증명을 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가 땅 문서만 들고 있다고 해서 총독부가 이걸 내 땅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땅의 땅 문서를 비롯해서 이게 내 땅이라는 걸 증명해 줄 많은 사람들 데리고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총독부가 그걸 보고 알았어. 이건 금수 땅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총독부가 정한 기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총독부가 정한 기간 안에 내 땅이라는 걸 신고했다 칩시다. 그럼 총독부는 이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추진한 이 토지조사 사업 기간 동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토지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이거 지금 일본 총독부가 추진하는 일이다 보니까 모든 증거들이 명확하지만 난 안 하겠어 라면서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기간을 넘겨버려서 신고를 못하는 땅도 있고요. 또 뭐 왕실이 가지고 있거나 관청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가문이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이건 제 땅이에요 라면서 개인이 신고하기 참 애매모호한 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땅들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럼 총독부는 뭐라고 하냐면 신고 안 했어? 그럼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야? 그럼 주인 없는 땅이면 총독부가 가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 표현하면 결국 총독부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 갔다, 약탈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총독부가 빼앗아 간 땅을요, 1930년대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토지의 40%, 엄청나게 많죠. 40% 가까운 토지들을 우리가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빼앗은 토지를 총독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한 번만 반복해 주세요. 뭐라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여기에 넘겨요. 자, 그럼 이 회사에서는요, 왜 일본인 중에서요, 우리 한반도에 와가지고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헐값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일본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920년대의 모습을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 시작하면서 1910년대 같은 경우는 대단히 강압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억압적인 분위기를 통치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요, 우리는 일본의 예상과 달리요,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인 3.1운동을 이끌어내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조선인들을 이렇게 무조건 눌러서만은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부터는요, 보다 치사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서 배신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들 안에서 일본의 지배를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줄 것 같아요? 바로 친일파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친일파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1910년대 우리 토지를 빼앗아갔죠. 1920년대가 가니까요, 우리의 쌀을 빼앗아가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산미 증식계획이다라고 불러줘요. 산미 증식계획. 우리 지난번에 사진 특강으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일본은 왜 갑자기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이 계획을 시작을 했을까요? 왜일까요? 바로 일본 내에서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장을 많이 세우느라고 농사를 많이 짓지 못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럼 이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 하지? 조선에서 가져가야지. 바로 그 목적으로 쌀 증산, 증산이라고 하는 건 늘리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밭을 논으로 바꿔서 쌀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 또 벼의 종자를 바꿔주는 방법,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농사짓기에 유리하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 농사짓기에서는요, 뭐 홈이다, 낫이다 많은 도구가 필요하겠잖아요. 그런 농기구 새로 쓰거나 비료 많이 사용하는 방법. 되셨어요? 자,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쌀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결과에서 이렇게 늘어난 쌀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가져간다고요?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우리의 쌀을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요, 농사를 열심히 졌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쌀 가격이 너무나 비싸지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는요, 저기 만주에서 콩 같은 거 수입해다 먹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농기구, 비료 같은 거 새로 다 사야 된다고요. 거기는 모두 다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을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럼 보세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등장하죠.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면서 각종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중에서요, 땅을 잃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장농 기억날까요? 예, 소장농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는 아예 소장농이 아니라 농토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땅을 찾아서 저기 만주라든지 간도 이러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국내에 남아있다 하더라도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요, 그 당시 상황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토막집. 토막집이라고 나와있죠. 그쵸? 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눈에는 선생님 어떻게 이게 집입니까 싶지만 실제로 거적 몇 개를 덮어서 만든 집이고요. 1920년대부터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 서울 사는 사람들의 6분의 1 정도가 바로 이런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되셨어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당시 마을까지 이루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민중의 생활이 좀 어려웠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 시기를 조금 더 이동을 해볼까요? 1930년대와 194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와 1940년대가 되면요, 일제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기억나실까요? 맞아요.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주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되는데,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미국과도 막 전쟁을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물자가 필요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석탄이다, 철광석이다, 텅스텐이다, 우리의 각종 지하 자원을 가져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다시피요, 숟가락, 녹그릇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도 뺏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식량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공출이다라고 불러주죠. 되셨나요? 자, 우리 제자들이요, 선생님 이거 좀 글자 어려워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자, 2차 대전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특히나 뭐 비행기 활주로 같은 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징용이란 이름으로요, 활주로 공사 아니면 석탄 채굴 이런 데 이용을 하고요. 또 이제는 병사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병이란 이름으로요, 젊은이를 데려가서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남자들만 간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끌려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요,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여성들을 끌고 가서 성노예로 삼았던 바로 그런 모습들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들은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 데려가면서 이제 고민에 빠져요. 바로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이제 군대 내보내긴 했는데 혹시나 그 조선인들이 만약 전쟁터에서 적군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군에게 총을 겨루게 되면 어떡할까? 그들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30년대 후반, 40년대로 가면 조선인들을, 그러니까 일본인으로 아예 개조시키려고 한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바꿔서 전쟁터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민족 말살 통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살이라고 하는 건요,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뭐 하겠다? 개조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학교에서요, 우리말, 우리 역사 교육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 또한 그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리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창씨개명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금수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라 일본식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거 제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요 만약에 창씨개명을 안 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너 아직도 창씨개명 안 했어? 그러면서요 머리에다가요 먹물로 X자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학교 진학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나중에는요 쌀배급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에다가 혹시 여러분들 신사참배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선생님 저는 신사라고 해서요 그렇게 아주 매너 좋으신 영어로 말하면 젠틀맨 이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사라고 하면은요 일본의 왕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역사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위패가 있는 사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에게 참배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묵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신사를요 조선 곳곳에다가 만들어주고 강제로 참배를 시키는 겁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 일본인들에게 숭배하고 그들을 기리고 이렇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요 예전에는요 초등학교를요 국민학교라고 했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예전도 아니에요. 예, 선생님이 다닐 때도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학교란 표현 안 쓰죠. 왠지 아세요? 이 국민이라고 하는 말은요 황국신민이라는 말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황국신민이에요. 그래서 국민학교라는 건 그런 바로 황국신민을 키우는 학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어른이고 애고요 항상 이제 맹세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걸 계속 맹세해서 뭐 하는 거야?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결국 이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한다? 우리 민족을 개조를 해서 일본이 일으키는 전쟁에 총알바지로 내보내려고 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내용이 조금 많죠, 그쵸? 예, 우리 제자들이요 40강 넘어왔잖아요, 그쵸? 워낙 내공이 많이 쌓여져서 이 정도 내용도 잘 극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마감하기 전에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제자들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제의 통치는 그냥 공부하지 말고요 시기별로 끊어달라고 했었죠? 자, 1910년대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강압적입니다. 교사가 칼을 차고요.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빼앗아갔어요. 1920년대가 되면 친일파를 양성하더니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쌀도 가져가더라. 그리고 1930년대가 되면 창씨개명, 신사참배를 통해서 민족 개조 작업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공출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해서 그들의 전쟁터에 우리를 내몰게 된다는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마감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를 이동해서요. 이러한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었는지 3.1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3.1운동. 여러분 3.1운동은요 우리 지난번 사진 특강에서도 그랬었고 앞서서 맨 처음에 봤던 마인드맵을 통해서도 말했어요. 우리가 식민 통치를 당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 중에서 가장 최고 규모,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던 독립운동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꼼꼼하게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주목하실 부분은요 3.1운동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아까 연표에서 살펴봤는데요. 기억하고 계실까요? 언제입니까? 바로 1919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 1919년 3월 달에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만세 시위 운동이 아주 열심히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상황부터 궁금하시죠?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919년, 이때는요, 2차 세계대전은 아직 아니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그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계속 이제 많이 일어나던 시기예요.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많은 강대국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앞서서 우리 일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본 제국주의라고 말했었죠. 그렇죠? 그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움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윌슨이 말하기를 우리 식민지를 차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약한 나라들에게 그들 스스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지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가 조금 어렵습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윌슨이 말했던 이 내용은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해서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같이 지금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맞아.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아. 아, 그래?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 우리 이런 분위기를 타서 열심히 독립운동 해봐야지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월 달보다 한 달 앞서서 2월 8일 날 우리 일본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분위기가 국내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여러분 조선의 26번째 임금이에요. 그리고 명성황후의 남편입니다. 아주 비운의 황제였었는데 누가 있죠? 고종. 고종이요. 아주 건강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1919년 초반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혹시 일본이 고종이 드시는 음식에 독약을 탄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뒤숭숭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3월 1일 날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만세 시위 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일단 시작이 되냐면요.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요. 탑골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요. 태극기라든지 많은 것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요. 이 탑골공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혹시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들어봤어요? 국내에 있었던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우리는 일본의 간섭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그런 민족이다라는 걸 대외에 쫙 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울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립만세를 외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펼쳐지고요. 이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더 커져요. 그래서 3월 말, 4월이 되니까 이제 전국 곳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는요, 도시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대규모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동포들이 나가 살고 있었던 해외,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든지 저기 연해주 이런 지역에서도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만세 시위에 대해서 일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바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죠. 그 대표적인 피해자 누구 알고 있습니까? 바로 유관순. 맞아요. 유관순 같은 경우도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학교가 이제 쉬게 되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에서 친구들과 만세 시위 운동 이끌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유관순은 잡히죠. 그래서 일본의 모진 고문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지금 시신도 제대로 못 찾았다는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이제 마을 단위로도 만세 시위 운동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대규모 죽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암리라고 하는 이 마을은요. 수원에 있는 이제 마을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장터에서 이제 만세 시위 운동 일으키게 되자 어느 날 이 마을로 이제 일본 군인, 경찰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요. 이 마을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총질을 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2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마터면 이 사건은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묻힐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 지역을 지나가던 캐나다 선교사에 의해서 이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요, 당시 이제 불이 다 타고 사람들이 죽어있는 이 제암리의 모습을 보고요, 정말 이렇게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걸 전 세계에 알렸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압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지만 일제의 통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구속되고 고문받고,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 그래도 우리 독립은 결국 못했잖아요 라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2달 넘는 기간 동안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와,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일단 주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는 보다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지도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조직되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눈 크게 떠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보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라는 거. 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3.1운동 이후에 더 많은, 더 다양한 독립운동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오늘 공부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 이동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으킨 이 3.1운동은요, 주변에 있었던 아시아,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중국에서요, 5월 달에 5.4운동이라고 일어나게 되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족운동에 영향 주었더라.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요, 이 3.1운동 공부할 때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해본 결과 우리 제자들이요, 3.1운동에서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3.1운동의 배경과 결과를 너무 헷갈려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짚어주세요. 3.1운동의 배경이라고 했을 때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3.1운동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되셨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수립되었다는 거 꼭 좀 기억시켜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나 잘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문제풀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읽고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번, 일제는 식민통치기구로 뭐뭐를 설치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통감부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통감부라고 하면 1905년에 설치가 되어서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총독부라고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뭐의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바로 민족 자결주의.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토지 조사 사업으로 빼앗은 토지는 뭐뭐에 넘겨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팔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 그 이후에 이제 수립한 회사,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동양 척식 주식 회사가 되겠고요. 자, 4번. 침략 전쟁이 확대되자 일제는 뭐뭐를 강요해서 우리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대요. 이름 바꾸게 하는 거, 바로 창씨 개명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특한 제자들이요, 문제를 잘 풀었으니 이번에는요, 기출문제와 출제 예감 문제 연속 5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8에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 역사신문에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를 볼까요? 자, 아픈 역사로 잊지는 말자 라면서 2010년도에 나온 신문의 일부분입니다.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올해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1910년 국권 침탈당한 바로 그 사건을 말하죠.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을사조약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1905년에 체결되었었죠. 그렇죠? 시기상 맞지 않고 2번 명성황후의 국장행렬이래요. 명성황후는 1895년 상환했었고 그 이후 2년 있다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는 4번 좀 보겠습니다. 고종황제의 태위 보도신문이라고 있어요. 고종황제가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1907년 그렇죠. 일제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일장기가 걸려 있어요.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국권이 일본에게 빼앗긴 바로 국권 침탈을 말하고 있습니다. 1910년. 되셨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4회에 나온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의 시대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자,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왼쪽의 그래프를 보니까요. 쌀 생산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쌀의 생산량이 뭐한 겁니까? 늘어난 거죠. 그러니 증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요. 일본으로 가져간 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쌀 생산은 늘리고 난 다음에 이 쌀들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 봤더니요.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 명당 1년에 얼마만큼 쌀을 먹습니까? 봤더니 오히려 먹는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내에 그만큼 식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볼게요. 자, 먼저 1번.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었다. 맞네요. 2번.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조심하세요. 일본으로 빠져나갔어요. 이걸 유출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3번.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국내에서는요. 쌀 부족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러니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고요. 4번 볼까요? 일제 경제 수탈. 그들의 경제 수탈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토지에서 쫓겨난 우리 농민들이 많죠. 그들은 만주나 연해주 일대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 맞는 거죠?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12회에 나온 문제인데요. 유라가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낼 때 첨부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문제 유형이 조금 독특하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보낸 이메일의 제목을 봤더니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래요. 여러분 이건요. 1910년대일까요? 20년대일까요? 30년대와 40년대의 모습일까요? 그렇죠. 1930년대와 40년대 일제의 통치 모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보냈는데요.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일본식으로 바뀐 이름이라고 했어요. 창씨 개명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거 맞습니다. 두 번째, 제복을 입고요. 칼을 차고 있는 교사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언제일까요?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3번 맞고요. 4번에서 신사참배 강요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1운동의 전개 과정을요. UCC로 만들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보기 볼까요? 첫 번째, 윌슨의 민족 자결주가 발표되고 있어요. 여기에 영향받은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 영향받은 우리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되면 국내에서 독립선언서를 또 낭독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1948년의 상황이에요. 뭐가 틀렸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요. 3.1운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은 3.1운동의 전개 과정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3.1운동에서 뭔가 순서를 정리 잘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느낌이 계속 조금 드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요. 지금 수행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3.1운동 중에서 가장 윗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이 개최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고요. 나중에 중국과 인도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대요. 자, 그러니 이 가에 들어갈 부분은요.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보기 1번 볼게요.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였다. 정말 많이 익숙하죠? 동그라미 칠게요. 2번,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에게 폭탄을 던졌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1932년. 조금 기다려주세요. 다음 수업 시간에 보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기가 맞잖아요. 3번,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난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배경이 아니라 3.1운동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틀렸고요. 4번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맞지만 3.1운동 이것도 이후에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요. 마지막에 3.1운동 문제를 연속적으로 풀면서 3.1운동 하나는 정말 자신 있다라고 생각됐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앞에서 말했다시피 시기별로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3.1운동의 배경, 과정, 결과, 특히 배경과 결과를 잘 구분하시는 그런 문제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50강을 향해 가는요. 벌써 이제 41번째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너무 기특하다는 이야기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면요. 게시판 오세요. 제가요. 토닥토닥 거리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낯설고 힘든 부분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특한 우리 제자들을 믿고요. 저는 물러갈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다양한 독립운동 공부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